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All New ACT Math 만점 공략 특강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저는 쌤초입니다. 자, ACT 시험에 해당하는 부분에 변화가 이렇게 이제 ACT 공식 사이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좀 더 짧아졌고 한 문제당 더 많은 어떤 시간들을 주어주고, 그리고 이제 시험의 어떤 평가 방식이 더 유연해졌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도대체 ACT 테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특히 이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게 될 ACT 매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떠한 특징과 만점을 받기 위한 공략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무엇으로 분석을 했냐? 자,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출제에 해당하는 문제들, 시험들, 패스트페이퍼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ACT 시험에서 도대체 여러분 수학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요소,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봤어요. 자, 바로 요겁니다. 자, ACT 마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 풀이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다. 말 그대로 수학 섹션에 구조적 어떤 평가를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자, 요 말이 무엇이냐면, 사실 여러분 선생님이 ACT 매스에 해당하는 전체 문제를 다 분석해 보니까 분명히 이 ACT 매스도 분명히 어떤 문제은행 형식의 어떤 문제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구조마다 어떤 형태,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반복적인 패턴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해서 순발력 있게 주어진 전체 문제들을 이 출제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가면서 풀어내느냐라고 하는 거, 즉 수학적인 사고 구조 자체를 짧은 시간 안에 평가하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이해를 하게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어떤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지금 ACT 매스에 대한 이 시리즈를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역대 출제된 모든 패스트 페이퍼 시험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면서, 자, 유형별로, 그리고 개념별로, 그리고 난이도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전수 분석을 했어요. 모든 문제들을 다 분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각 시험별로 항상 출제되는 핵심 패턴은 무엇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CT에서 여러분들한테 평가하는 어떤 챕터들에 대한 핵심 내용, 즉 출제 의도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구조화해서 전략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ACT 매스 가이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공식 암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문제를 쭉 살펴보니까 여러분이 꼭 필요한 공식,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요 공식을 암기하면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험에 더 유리한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즉 말하자면 바로바로 이제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실제의 강좌에 담았습니다. 자, 이 지금 어떤 강좌 소개 시리즈는 전체 문제를 선생님이 다 촬영을 한 이후에 지금 비디오를 촬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단순히 이제 선생님이 이런 어떤 부분을 앞으로 담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완성을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걸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ACT 매스 만점을 위한 이론별, 유형별 학습을 다 완성해서 선생님이 강의 시리즈로 만든 것이 바로 ACT 매스 만점 공략 특강이라고 하는 강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려요. 자, 우리가 ACT 매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 시험을 여러분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험에 대한 구조나 어떤 시험 평가 방법, 그리고 만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어느 점수에 해당하는 부분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쭉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뭐냐면 60문제에 해당하는 걸 60분 동안 이렇게 시험을 치렀거든요. 굉장히 압축해서 오지선다에 해당하는 5 초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지선다의 멀티플 초이스로 줄였다. 이런 어떤 특징들. 자,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 36점 만점 당연히 받으셔야겠죠. 그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ACT에 해당하는 부분, 스코어링 시스템에 해당하는 부분도 쭉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전과 달리 종이, 페이퍼에 해당하는 시험 위에 디지털 테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고,
서로 시험에 대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SAT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학 시험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맞춰야만 만점이 나오게 되는데, ACT 매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36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 문제를 다 맞추지 않고 한 문제 정도, 뭐 아주 많아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살짝 실수를 해도 36점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포인트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ACT 매스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출제가 되느냐.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Preparing for Higher Math라고 하는 HPM. 이게 이제 사실은 고등수학의 전체에 해당하는 개념과 이해를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IES라고 불리우는 Integrating Essential Skills라고 하는 부분.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한국 수학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따지면 응용 문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챕터들이 서로 퓨저너블하게 합쳐져서 어떤 문맥 속에서 긴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적인 방정식이나 아니면 공식 등을 패턴 등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에 모델링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한두 문제 정도 컴바이닝하게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는 형태로 우리가 시험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이 PHM이라고 하는 부분과 IES라고 하는 팩터가 이러한 형식으로 다시 서브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Preparing for Higher Math라고 하는 부분은 총 5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뉘고요. 자, Number and Quantity라고 하는 부분 10%에서 12%, Algebra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율이 조금 넘죠. 그리고 펑션에 해당하는 부분도 비슷하게 중요한 정도를 갖게 돼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코어 컨셉을 선생님이 모든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세세하게 이렇게 코어 컨셉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선생님이 만든 교재를 이 큰 카테고리에 따라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챕터 1, 엘지브라가 챕터 2, 그 다음 챕터 3가 펑션, 이런 식으로 교재를 구성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챕터 안에 다시 이제 서브 챕터를 나눠서 여기 있는 코어 컨셉들을 문제별로 쭉 분류한 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코어 프로블럼에 해당하는 부분, 대표되는 문제죠. 그리고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되는 유형, 이런 것들로 이제 핵심적인 문제들을 분류를 했다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 이외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총 5개의 챕터 중에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부분과 Stat and Probability, 챕터 4, 챕터 5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챕터, 자, Integrating Essential Skills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챕터 6에 해당하는 마지막 단원으로 넣고, 자, 학생들이 이 부분은 단순하게 문맥상에서, 그죠? 실제의 어떤 문제들을 특정한 방법 없이 풀어내느냐, 풀어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평가를 하는 게 지금 ACT 매스에서 평가받는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요 지금 챕터에 과감하게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다른 챕터들보다 조금 더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추가를 했다. 자,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자, ACT 매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패스 페이퍼만 갖고 문제를 열심히 풀면서 공부를 하면 당연히 만점 나오겠지.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만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모든 시험에 나온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론별로 먼저 학습을 하고 이 이론에 매칭이 되는 유형별 문제들을 공부를 하면서 만점이 완성이 된다. 그쵸? 그래서 반복되는 출제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유심히 잘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꿰뚫게 되고 36점 만점으로 이어진다. 라고 선생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출제의 흐름부터, 자, 실제의 이제 시험 ACT 매스 만점을 완결할 수 있는 강의가 바로 이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강의다라고 하는 거고요. ACT-NG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꿰뚫어보고 이해해가면서 전략적으로 이 강의를 재구성했다. 어떤 시험이 이렇다? 바로 All New
HTMS 만점 공략 특강이라고 하는 요 강좌 시리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 강좌에 대한 부분 바로 선생님, 샘초희 선생님과 함께 같이 공부해보고 우리 36점 만점을 위해서 한번 앞서 나가서 공부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우리 본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샘초입니다. HTMS 네 번째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강좌는 Matrix and Simple Matrix Operation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단원이고요. 자, 매트릭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definition과 계산 방법만 알면 이 단원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HTMS에서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부분의 난이도는 상당히 낮은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매트릭스를 일반적인 단원으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챕터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공부를 하신 후에 시험을 치르셔야 합니다. 왜냐? 당연한 얘기지만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에 대한 데피니션이나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게 될 경우에는 요 관련된 문제들을 맞출 수가 없는 단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자, 네 번째 챕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에 소단원격인 1.4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 데피니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숫자들을 rectangular array, 뭡니까? 직사각형이죠. 직사각 형태의 어레인지된 형태로 숫자들을 배열한 것을 우리는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여러분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row라고 하는 단어와 컬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게 무엇일까?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죠? 라인을 하나 그었을 때 이런 라인을 순서대로 얘기했을 때 얘는 첫 번째 row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의 row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요 지금 동일한 그림 안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버리컬하게 어떤 라인을 또 하나 그어봅시다. 그러면 요 경우에는 뭐가 되냐? 자, 요 경우에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컬럼이 되겠고, 자, 요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컬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row와 컬럼으로 만나는 점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여러분 만나는 점들을 바로 영어로 entry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이 두 번째 단어에 나오긴 하는데요. 자, entry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위치에 바로 일레먼트들이 존재하는 점들의 위치를 우리는 entry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실 요걸 보면 이 A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때 이 A라고 하는 값과 B라고 하는 값 중에 A라고 하는 값 있죠? 요거. 자, 요 A라고 하는 값을 entry라고 부르는데 이 매트릭스 A의 entry의 요 A는 뭡니까? 바로 첫 번째에 해당하는 row와 그 다음 역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컬럼에 해당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entry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요 수를 바로 첫 번째에 있는 row와 첫 번째에 있는 컬럼의 entry다라는 의미로 요렇게 일레먼트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요런 경우 자, B라고 하는 수는 어떨까요? 요거는 첫 번째 row와 하나, 두 번째 컬럼에 있는 entry가 되겠죠. 그래서 B라고 하는 수는 첫 번째에 있는 row와 두 번째에 있는 컬럼에 위치하는 entry, 컴포넌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총 2개의 row와 2개의 컬럼이 이루고 있는, 그죠? 총 4개의 엔트리를 갖는 rectangular area, 어레인지먼트에 해당하는 값, 이런 형태의 포맷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어떤 디멘션을 갖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2x2 디멘션을 갖는 매트릭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2x2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수를 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 두 수를 곱하면 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엔트리의 총 개수가 되고요.
다만 요거는 지금 2x2라고 하는 걸 곱하라는 게 아니라 얘는 로우가 2개이고 컬럼이 2개인 매트릭스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어떤 형식의 노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x2 매트릭스라고 하면 로우 2개, 컬럼 2개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렇게 디멘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하는 부분은 엔트리라고 하는 어떤 그죠?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IJ라고 하는 부분이 뭡니까? 로어 터미널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엔트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노테이션을 할 수 있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만약에 IJ라고 하는 엔트리로 이루어져 있는 매트릭스가 있다. 이거를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표현할까요? A라고 하는 수는 IJ로 표현되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여기서 I라고 하는 부분은 1하고 2고요. J라고 하는 수도 1하고 2예요. 자, 그리고 A의 IJ는 어떻게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냐면 I하고 J를 더한 형태로 그죠? 시계 모양이 만들어졌다. 자, 이때 매트릭스 A에 해당하는 걸 한번 구성해봐라.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블랭킷을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긴 짝대기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자, 가만히 보니까 로우라고 하는 게 몇 개예요? 2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J라고 하는 것도 2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라고 하는 수는 2x2 매트릭스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 데피니션에서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A라고 하는 수의 각각의 엔트리는 A1, A1 이게 뭘까요? 첫 번째 로우에 해당하는 매트릭스, 두 번째 매트릭스는 A2, A2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컬럼에 있는 매트릭스는 첫 번째 컬럼에 있다는 의미로 여기에다가 1과 1을 이렇게 써주고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컬럼에 있는 매트릭스의 엔트리도 이건 두 번째 컬럼에 있다라는 의미로 이쪽 방향의 두 번째 숫자의 터미널을 2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리고 결정 짓는 거예요. 자, 요거는 무엇일까? 요거는 I가 J가 되고, I가 1이 되고, J도 1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와 요 수에 1하고 1을 넣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엔트리 값은 2라고 하는 수로 나오고, 자, 요 컴포넌트는 어떨까요? 요 엔트리는 1하고 2를 합친 거예요. 1 더하기 2, 3. 그죠? 그리고 요 값도 마찬가지. 2하고 2를 합쳤기 때문에 3. 얘는 뭘까요? 얘는 2하고 2를 합쳤기 때문에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엔트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한 오퍼레이션으로 데피니션 하면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디멘션도 알게 되고 그 매트릭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각각에 해당하는 규칙에 따라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렉탱귤러 형태의 숫자로 어레인지먼트 한 이런 셋을 우리는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Definition of Matrix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두 개의 매트릭스가 서로 같다. 자, 여러분이 방금 전에 사실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 이런 것들이 눈치가 채져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매트릭스는 이렇게 A나 B 뭡니까? 어퍼 캐릭터에 해당하는, 그죠? 캐피털이죠, 캐피털. 대문자로 바로 매트릭스가 노테이션이 되고, 이 매트릭스 안에 있는 문자는 뭡니까? 로어 캐릭터 형태의, 그죠? 소문자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A라고 하는 매트릭스와 B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서로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 당연히 디멘션이 서로 똑같아야 된다. 요게 만약에 2x2 매트릭스라면 얘도 2x2 매트릭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이 매트릭스가 갖고 있는 익스포넌트 역할을 하는 엔트리들이 모두 다 똑같아야 된다. 얘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1, 0, 1, 0라면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B도 1, 0, 1, 0 이렇게 모양이 완전 동일해야만 두 개의 매트릭스는 서로 이퀄리티한 매트릭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대요.
자, 일반적인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방법 한번 네 번째 컨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매트릭스를 더했을 때 두 매트릭스는 어떻게 계산되냐? 각각의 코레스폰딩 되는 엔트리 값을 그냥 더해주면 돼요. 간단하죠, 그죠? 자, 그리고 두 개의 매트릭스를 뺐을 때, 자, 역시 마찬가지죠? 각각의 코레스폰딩 되는 일레먼트들을 각각 빼주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쭉 보면 알겠죠?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어요. 자, 그리고 어떠한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초입니다. 자, ACT 마스터비 15번째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챕터 3의 펑션 부분에 바로 펑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말로는 트랜스포밍 펑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영화 중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죠? 어떤 기계들이 로봇으로 변형해서, 그죠? 변화해서 전쟁을 다루는 어떤 영화잖아요. 자,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주어진 펑션을 적절하게 변형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펑션은 도대체 어떤 형식의 트랜스포메이션 종류가 있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세 가지의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하는 내용이 HTML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영역이 존재를 하네요. 자, 굉장히 교과서에서는 내용들이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지금 노테이킹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께 전달을 함으로써 지금 축약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PPT 자료를 한번 끄고요. 자, 흔히 펑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트랜스포밍 펑션이란 말로 쓰기도 하거든요. 트랜스포밍 펑션. 사실 펑션이 아니라 어떤 그래프 형태를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꼭 펑션이 아니더라도 펑션이 아닌 어떤 그래프를 트랜슬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칭 하거나 리플렉션 하는. 자,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 자, 도대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Translation of function of translation of graph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항상 우리가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기 전에 오리진 그래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항상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오리진 그래프를 선생님은 요 상황에서는 마치 이렇게 쿼드레이틱 펑션 우리가 배웠죠. 그 쿼드레이틱 펑션처럼 y equal f of x라고 하는 요 그래프를 먼저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를 문제에서 자, 트랜슬레이션 하긴 트랜슬레이션 하는데, 자, 도대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오리진 그래프를 모양은 그대로 두고 위치만 이렇게 살짝 옮겨주는 과정.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그래프나 펑션을 쉬프팅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자, 그래서 이 어떤 오리진 그래프를 여러분 X축으로 뭐 예를 들어서 M 유닛만큼, 그리고 Y-액시스 축으로 위쪽으로 포지티브 N 유닛만큼 이동을 해라 라고 하면 당연히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오리진 그래프가 이런 식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모양을 이동만 시키면 모양은 변하지 않고, 이동만 시키면 당연히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죠? 선생님이 직접 칠판에 노테이킹 한 부분이 스케일하지 않아 보여도 사실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동일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쉬프팅된 그래프에 해당하는 이퀘이션이 도대체 어떤 이퀘이션을 변형할까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할 내용이에요.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자, 트랜슬레이트 해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쉬프팅 하라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리진 그래프를 포지티브 M 유닛만큼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해보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포지티브 N 유닛만큼 자, 어버드하게, 그죠? 위쪽으로 이동해라. 자, 이런 말이 만약에 문장에서 나온다면 여러분은 오리진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y equal f of x를 도대체 어떻게 컨버팅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둬야 돼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트랜슬레이션 할 때 해당하는 부분이, 자, 이렇게 x-액시스로 포지티브 m 유닛만큼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라고 하는 자리에 x 플러스 m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x 마이너스 m 이렇게 부호가 네거티브 사인으로 반대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y에 해당하는 입장, 자, y에 해당하는 입장도 지금 y 액시스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위쪽으로, 그죠? 이렇게 위쪽으로 포지티브 n 유닛만큼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y 대신에 우리는 y 포지티브 n을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부호를 반대로 네거티브 n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입력을 해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그래프를 쉬프팅 할 때는, 그죠? 쉬프팅된 어떤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과 반대 부호를 넣는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트랜스포밍 펑션에서 실제 문제에 출제가 되는 가장 많은 요소가 바로 이 트랜슬레이션 문제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만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자,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수학자들은 이렇게 길게 긴 롱 센텐스로 문제를 제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지금 전체적인 기호를, 자,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적용을 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호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만약에 어떤 오리진 그래프가 트랜슬레이션 벡터 of mn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 말과 똑같은 말이란 얘기죠.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렇게 이동시키라 라는 얘기와 동일한 말이 되고요. 자,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 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스트레칭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스트레칭도 한번 선생님이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트랜스포메이션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 자, 이번에는 스트레칭. 자,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것도 오리진 펑션을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진 오리진 그래프를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자 하는 이 그림상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쳐봐요. 얘를 그냥 선생님은 네거티브 1, 네거티브 1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 그래프는 사실 펑션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펑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x-액시스를 기준으로 버티컬 라인을 그렸을 때, 그죠? 이 버티컬 라인이 오직 하나의 인터섹션만 모든 구간에서 가질 때 우리가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펑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펑션이 아닌 그래프도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스트레칭된 형태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는 y equal f of x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조금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어떤 이런 그래프도 사실은 이건 선생님이 예시를 든 오리진 그래프긴 하지만 이런 어떤 롬버스 형태에 해당하는 그래프에 해당하는 식도 사실은 y에 대해서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억을 한번 해두시면 이런 형태의 모양은 absolute value of x plus absolute value of y equal 1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y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absolute value x라고 하는 부분이 트랜스포지션 되고 지금 이 기호는 사라졌죠. 그러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이런 형태로 y equal f of x라고 하는 형태로 어쨌든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만약에 이러한 식의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자, 이 부분부터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전체에 해당하는 식에 P라고 하는 팩터가 앞에 곱해져 있다. 자, 도대체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즉 말하자면 이 그래프로부터 이러한 그래프를 직접 그려봐라 라고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자, 역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원래 해당하는 그래프는 여러분 이렇게 롬버스 형태였잖아요. 이 롬버스에 해당하는 이 형태의 이 지금 1과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y-액시스에 있는 이 부분이 쭉 뭡니까? 상하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P, 이 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네거티브 P 이렇게 돼요. 원래 해당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쭉 상하로 늘어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요 P라고 하는 요소를 바로 위아래로 늘어났다는 의미를 따서 vertical stretching scale factor라고 이야기를 해요. vertical stretching scale factor. 자, 뭐 요거 줄여서 당연히 vertical stretching with scale factor VSS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식 용어는 vertical stretching with scale factor. 자, 그 다음 두 번째 y equal f of q of x라고 하는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초입니다. ACT 매스 대비 강좌 2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챕터 4에 해당하는 지오메트리 강좌를 여러분께 공부를 같이 해보게 될 텐데요. 자,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은 라이트 트라이앵글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트라이고노메트릭 레이시오에 해당하는 부분 여러분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라이트 트라이앵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내용은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했었던 피타고라스 theorem,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부분이 기억이 날 텐데요. 자, 그 부분과 연계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트라이고노메트릭 레이시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자, 한번 살펴보면요. 자, 라이트 앵글 트라이앵글 상에서 자, 직각삼각형이죠. 이 직각삼각형은 3개의 사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사이드에 해당하는 어떤 길이들 중에 2개의 사이드를 우리가 서로 묶어서 그것에 대한 레이시오를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트라이고노메트릭 레이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여러 번 이미 공부를 해본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트라이고노메트릭 레이시오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총 6개의 레이시오가 있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 그리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레시프로컬 밸류에 해당하는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코시컨트라든지 시컨트라든지 코탄젠트라고 하는 이런 컨셉이 이제 트라이고노메트릭 레이시오를 우리가 이루는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ACT 매스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 여러분 텍스트북에 나오는 이 3가지에 해당하는 레이시오만 시험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트라이고노메트릭 레이시오를 데피니션 하기 전에 도대체 라이트 앵글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각에 해당하는 사이드가 어떤 이름을 지니느냐, 어떤 네이밍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라이트 앵글, 트라이앵글, 자, 90도를 갖는 삼각형이죠. 자, 요 90도에 해당하는 직각삼각형 이외에 90도 이외에 이미 어떤 타겟이 되는 또 다른 한각을 세타라고 할 때 이 세타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가장 긴 변을 하이퍼테니우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하이퍼테니우스. 이걸 선생님은 줄여서 H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그리고 이 세타라고 하는 각도가 사람의 눈동자라고 생각할 때 이 눈동자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반대쪽에 해당하는 사이드를 어퍼짓 사이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눈동자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사이드, 이걸 어퍼짓 사이드라고 하고 선생님은 이걸 줄여서 O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하이퍼테니우스와 어퍼짓 이외에 나머지 한 사이드, 즉 세타라고 하는 타겟팅이 되는 각도에 이웃하는 사이드를 어지에슨 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줄여서 선생님은 A로 두도록 할게요. 자, 이때 사인이라고 하는 값과 코사인이라고 하는 값과 탄젠트라고 하는 값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트 앵글 트라이앵글을 이루는 3개의 사이드에 두 사이드를 뽑아서 그 사이드에 대한 레시오를 정하는 것을 우리는 트라이고노메트릭 레시오,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 어퍼짓 사이드와 하이퍼테니우스에 대한 사이드, 요 2개의 사이드에 대한 비율을 우리는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opposite over hypotenuse를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pposite over hypotenuse. 자, 그리고 세타를 기준으로 여러분 이렇게 각도를 정한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보충을 하면서요. 자,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어제이슨 사이드와 하이퍼테니우스. 자, 어제이슨 사이드에 해당하는 부분과 하이퍼테니우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앞자만 따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어퍼짓 사이드와 어제이슨 사이드에 대한 비율.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요걸 이제 교과서 상에서 앞 글자만 쓰는 거예요.
앞글자만 이렇게 따서 연결해 읽게 되면 SOH, so가 되죠. so. 그리고 CAH, 카가 되고요. 그리고 TOA, 토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이고노메트릭 레이시오, 라이트 앵글 트라이앵글 상에서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줄여서 소카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게 돼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이렇게 이제 데피니션을 한 거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이런 정상적인 어떤 전체적인 터미널러지를 갖고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죠? 사인이라고 하는 건 opposite of hypotenuse고 코사인이라고 하는 건 adjacent of hypotenuse, 탄젠트라고 하는 건 opposite of adjacent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의 앞글자를 갖고요. 네, 요 앞글자를 갖고 마치 우리가 알파벳의 필기체, 흘림체 형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S자를 여러분 이렇게 쓰죠. 그래서 하이퍼테니우스와 어퍼짓에 대한 어떤 비율이고 코사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흘림체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C라고 하는 값을. 그래서 어제이슨과 하이퍼테니우스에 대한 관계가 코사인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T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여러분 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퍼짓과 어제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탄젠트에 관계된 비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책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든지 간에 소카토아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특별히 뭡니까? 요 라이트 앵글 트라이앵글 상에 만약에 더 중요한 앞서 우리가 공부한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미 앞서 공부한 포뮬러 하나를 이야기해봐라.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피타고라스 정리, 그죠? 피타고리언 시어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자, 선생님 노란색 분필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피타고리언 시어럼.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피타고리언 시어럼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긴 변에 해당하는 값과 나머지 두 변에 해당하는 사이드의 제곱의 합이 똑같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공식이 바로 피타고라이언 세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전체적으로 h라고 하는 값을 쭉 제곱해서 나눠주게 되면 이 부분은 1에 해당하는 값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스퀘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시계 모양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해당하는 값이 얼마냐? 어제이슨 오버 하이퍼테니우스는 코사인이죠. 그리고 어퍼짓 오버 하이퍼테니우스라고 하는 건 사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 자체가 코사인이고 요게 사인이 된다. 결국 사인에 해당하는 값과 코사인에 해당하는 값의 스퀘어된 값의 합자체는 1이 된다라고 하는 요런 포뮬러가 또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사인과 코사인에 해당하는 어떤 릴레이션십에 대한 공식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 또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뭐냐면 angle of elevation and deflection 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부분을 왜 도대체 처음에 데피니션 하게 됐냐? 이거는 사실은 아주 오래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대 이집트 시대에 이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고대 이집트 수학자들에 의해서 처음 고안이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로 피라미드죠.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는 이 고대 이집트 왕의 무덤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 왕들이 여러 명이 있겠죠. 그 시대에 파워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무덤에 해당하는 크기를 굉장히 크게 지려고 했어요. 굉장히 크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다 보니까 피라미드가 굉장히 크게 피라미드라고 하는 어떤 뭡니까? 고대 왕들의 무덤. 그죠? 이 무덤을 굉장히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이 피라미드가 자꾸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왜 무너질까? 그쵸? 우리가 이제 요 각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지구가 견뎌내는 어떤 중력, 그죠? 이 중력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라고 하는 요 세타라고 하는 부분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이 세타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적절한 각도를 지닐 때 이 피라미드는 언제 안정적이 되겠냐?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고대 수학자들이. 자, 이집트에는 그 모래로 이루어진 사막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모래들을 쭉 요 어떤 리니어한 그라운드 안에 모래를 이렇게 쌓아봤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쌓아봤더니 이 부분이 계속 쌓일수록 안정되는 어떤 각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관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각도를 지니는 요 세타의 값만 우리가 안다면,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 가장 끝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아랫부분을 이렇게 연결한 높이와 그 다음에 요 부분, 그죠? 베이스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베이스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을 갖고, 그죠? 요 지금 비율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렇게 큼지막.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초입니다. ACT 매스 데뷔 강좌 2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4 지오메트리의 이제 마지막 어떤 컨셉을 담고 있는 강좌입니다.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어떤 단원이거든요. 제목의 이름은 코닉 섹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코닉 섹션이라고 하는 부분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연히 ACT 매스상에서만 출제가 되는 ACT 스코프 only에 해당하는 형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닉 섹션이라고 하는 이름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자, 코닉 섹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림이 여러분 보이시죠? 이건 이제 사실 교과서 문제상에서 선생님이 따온 그림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콘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죠. 콘이라고 하는 건 원뿔 형태, 그죠? 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자, 이 원뿔 형태에 해당하는 콘을 두 개를 위아래로 이렇게 붙여준 그림입니다. 자, 이 콘을 시메트릭하게 요 위쪽에다 한번 이렇게 그려봤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그림을 선생님이 지금 요 옆에다가 옮겨서 어떤 플레인 하나로 이렇게 자른 형태의 그림을 선생님이 따온 거거든요. 자, 코닉 섹션에 해당하는 요 코닉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원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더블 콘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떤 임의의 플레인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어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면, 요 두 개의 콘을 이렇게 잘라주면 어떤 만들어지는 어떤 인터섹션에 해당하는 커브 모양이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도형이 뭘까? 자,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코닉 섹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플레인을 이렇게 잘랐을 때, 그럼 당연히 여러분 생기는 부분은 일단 원이 하나 생겨요, 원.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서클에 해당하는 부분. 자, 서클이 코닉 섹션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렇게 여러분 잘랐을 때,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아랫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콘만 자르게 되면 당연히 인터섹션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죠? 커브 하나만 나타나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거 우리 사실 예전에 공부했던 쿼드레이릭 펑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형태의 모양입니다. 그죠? 이 쿼드레이릭 형태에 해당하는 이런 모양을 우리는 패라볼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패라볼라. 대표적으로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면 쿼드레이릭 펑션의 그래프.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죠? 이런 모양이 이제 역시 이 코닉 섹션 상에서 등장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그라운드에 해당하는 부분과 퍼펜디큘러한 상황에서 어떤 그래프의 단면을 살펴보면 요거는 원이었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비스듬하게 이렇게 여러분 한번 잘라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이 콘을 이런 식으로 잘라보면 이 부분은 이런 서클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형태에 해당하는 어떤 도형이 단면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러한 도형을 뭐라고 하냐? 바로 엘립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그림상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그러면 패라볼라가 이 양 사이드에, 그죠? 그림상으로 대칭이 되게끔 나오는 어떤 그림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이건 페어링된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하이퍼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퍼볼라. 자, 우리가 이제 하이퍼볼라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를 선생님이 쭉 정리를 할 텐데,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2025년도에 개정된 ACT 매스에서는 자, 서클 이퀘이션, 자, 서클과 관련된 부분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자, 그렇다고 해서 ACT 매스 가이드라인 상에, 자, 코닉 섹션에 패라볼라나 엘립스나 하이퍼볼라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또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이퍼볼라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로 쿼드레이릭 펑션에서 우리가 다뤘지만 엘립스에 해당하는 부분과 하이퍼볼라에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우리 교과서 내용 이외에 조금 정리를 해주려고 해요. 자, 요 내용까지를 한번 번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챕터의 지오메트리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제일 먼저 서클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내용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에시스매스라고 하는 거는 주로 코니 섹션 상에서 뭡니까? 서클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대부분 출제가 되고 엘립스나 하이퍼볼라는 거의 테스트가 되지 않는다. 레얼리 테스티드라고 하는 거는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선생님이 이퀘이션 오브 서클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엘립스와 하이퍼볼라에 대한 내용도 시험에 나올 법으로 예상되는 것들까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서클에 해당하는 부분. 자, 이퀘이션 오브 서클이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와요. 자, 이 이퀘이션 오브 서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단은 여러분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서클 이퀘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스탠다드 폼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바로 센터에 해당하는 코디네이트과 랭스 오브 레디우스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버리면 뭔가 내용이 조금 빈약해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순서대로 정리를 드린 서클, 그리고 패러볼라를 제외한 서클, 엘립스, 하이퍼볼라에 해당하는 부분을 노테이킹을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패러볼라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분 쿼드레이릭 이퀘이션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일단 하도록 하고요. 자, 한번 우리 이 뭡니까? PPT를 한번 끄고 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코닉 섹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선생님이 요거를 그냥 간략하게 한번 세 가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클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자, 서클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은 데피니션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자, 서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냐면 어떤 기준이 되는 점이, 그죠? 기준이 되는 점을 센터 코디네이트라고 하거든요. 이 기준이 되는 점이 일정한 거리만큼, 요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점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는 서클이라고 얘기해요. 자, 만약에 이 어떤 센터 코디네이트이 0,0가 되고 여러분 이 0,0를 기준으로 R만큼 떨어진 점들은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죠? 무수히 많은 점들의 어떤 하나의 점을 X, Y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뭡니까? 이 거리에 해당하는 부분, R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은 두 점 간의 어떤 거리, distance between two point라고 하는 포뮬러에 의해서 square root of x-0 스퀘어 플러스 y-0 스퀘어 이렇게 이제 시계 모양이 나올 거고요. 이거 여러분 정리를 해주면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는 r 스퀘어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서클 이퀘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을 보면 여러분은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왔을 때는 x 스퀘어 안에 있는 요 x 값이 제로가 되는 값, 그리고 y에 해당하는 값 제곱에 이 y 값이 제로가 되는 값을 센터 코디네이트로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요 r 스퀘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스퀘어 루트 씌워준 값, 요것을 우리는 랭스 오브 레디우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거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이 나나요? 주어진 어떤 그래프를 모양은 바꾸지 않고, 그죠? 우리가 위치만 이렇게 시프팅 해주는. 만약에 우리가 이 주어진 식을 X축으로는 H, 그리고 Y축으로는 K만큼 이렇게 이동을 해줬다. 그럼 식의 모양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X 대신에 X-H가 들어가겠고,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대, 그랬죠? Y 대신에 Y-K 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을 보면 0,0에서 H와 K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센터는 이제 H하고 K로 바뀌게 되겠죠? 요 위에다가 HK로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을 해봐요. 요 식으로 이제 식이 변형이 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당연히 식의 모양을 갖고 여러분은 얘에 대한 센터는
센터 코디네이트는 h, k고 length of radius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r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또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요것을 우리는 이 서클 이퀘이션의 스탠다드 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퀘이션 of 서클의 스탠다드 폼.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해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말 그대로 익스텐션 해주는 거예요. 익스텐션 해주고 나면 나오는 식의 모양이 있어요. 바로 제너럴 폼이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요거 익스펜딩 해주고 나면 당연히 x하고 y 스퀘어가 어딘가에 생길 거고, 그리고 분명히 x의 1차식과 y의 1차식, 그리고 컨스턴트가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을 우리는 제너럴 텀이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초입니다. HTML 대비 강좌 2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5의 Statistics Probability에 해당하는 부분에 우리가 Counting Method 그리고 Sample Space에 관련된 제목을 갖는 챕터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Counting Method 또는 Counting Principle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벤트를 관찰을 할 때 특정한 이벤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방법의 수가 이렇게 두 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연속적으로 나올 때에 대한 토탈 어떤 카운팅 메소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원칙이 처음에 나와 있게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세 개의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타운 A부터 타운 B까지에 해당하는 어떤 세 개의 마을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마을을 우리가 A라고 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C라고 하는 지점까지 옮겨갈 때 이 지금 A에서 B라고 하는 어떤 마을까지 옮겨가는 길의 어떤 방법의 수는 세 가지 방법의 수가 있고, B라고 하는 마을에서 C라고 하는 마을까지 이동하는 방법의 수가 두 가지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이 A라고 하는 마을에서 C라고 하는 마을까지 이동하는 어떤 방법의 수, 넘버 오브 이벤트에 해당하는 토탈 어떤 넘버는, 그러니까 토탈 넘버 오브 아웃컴은 우리가 3 곱하기 2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 당연하죠. 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3 by 2, 6 ways라고 하는 게 자, 왜 이렇게 계산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 결론부터 한번 선생님이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문장상에서 이렇게 and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지닌 형태의 풀이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요 두 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곱하는 형태에 해당하는 값으로 생각을 하고, 5에 해당하는 컨셉으로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이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summation, 그죠? 내지는 adding method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계산을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마을에서 B라고 하는 마을까지 이동을 할 때 여러분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마을, 요 어떤 길로 이동할지, 이 길로 이동할지, 아니면 세 번째 길로 이동할지, 총 세 가지에 해당하는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할 때 요 각각에 해당하는 방법의 수를 더하게 되죠.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첫 번째에 해당하는 로드로 갈지, 아니면 그죠? 두 번째에 해당하는 로드로 갈지, 아니면 세 번째에 해당하는 로드로 갈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5월의 컨셉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 길과 이 길을 동시에 가고 싶어. 그죠? 이런 경우는 불가능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월 컨셉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각에 해당하는 방법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지점까지 왔어요. 자, 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B라고 하는 마을에서 다시 C라고 하는 마을로 이동을 하자. 요건 여러분 당연히 두 가지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세 가지와 요 지금 두 가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왜 곱하냐? 이거는 여러분 사실 A라고 하는 마을에서 B라고 하는 마을까지를 도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B에서 다시 C라고 하는 지점으로 이동을 한다. 자, B에서 C로 이동하는 지점과 A라고 하는 부분에서 B라고 하는 부분을 이동하는 지점 사이에는 그리고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곱한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카운팅 메소드 내지는 카운팅 프린시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다라는 의미로 펀더멘털 카운팅 프린시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컨셉을 한번 살펴보면요. 두 번째 팩토리얼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요. 자, 팩토리얼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이런 기호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요거 여러분 이모셔널 마크가 아니고 느낌표 아니고요. 그죠? 수학에서는 얘를 n이라고 하는 어떤 인테저에서 숫자들을 하나씩, 그죠?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2 곱하기 1, 1이라고 하는 수가 나올 때까지를 연속해서 곱해주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요게 의미하는 건 뭐냐? 자, 요게 의미하는 건 n개의 아이템 중에서 n개 모두를 어레인지하는 방법의 수를 우리는 n 팩토리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 노테이션, 팩토리얼에 해당하는 이 노테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은 차후에도 이게 나오겠지만,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어진 어떤 식을 어레인지 해라, 아니면 오더링 해라,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해라, 이런 식으로 순서를 생각하는 형태로 우리가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둬야 되는 건 m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부분은 순서가 고려가 되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4개의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자, 이 부분 잠깐 꺼졌는데요. 네, 다시 한번 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네, 다시 한번 요 PPT를 한번 켜봤습니다. 자, 어떤 4개의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자, 순서가 고려됐을 때는 당연히 요 첫 번째 자리에는 A, B, C, D 4가지 중에 어떤 하나가 들어가겠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줄이 서져 있다. 그럼 그 다음에는 B라고 하는 부분이나 C라고 하는 부분이나 D 셋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C라고 하는 어떤 물체가 배열이 되어 있다. 그럼 그 다음 자리에는 B나 D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나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요런 어떤 컨셉을 우리는 팩토리얼 컨셉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어레인지먼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 순서를 고려한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팩토리얼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퍼뮤테이션.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order matters라고 하는 게 순서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순서를 생각한다. 자, 그래서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호가 n 퍼뮤테이션 r 내지는 mpr 이렇게 읽는데, 자, 요거는 아까하고는 다르게 n개의 아이템 중에서 전체에 해당하는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 n개라는 얘기죠. n개. 그 중에서 r개만을 뽑는 거예요. r개만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그죠? 자, 우리가 순서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컨셉은 팩토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레인지먼트 하다라고 하는 어떤 단어나 오더링 한다라고 하는 단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한다라고 하는 이런 컨셉이 들어가 있으면 순서를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팩토리얼과 달리 퍼뮤테이션의 차이는 뭐냐? 자, n개 중에서 이번에는 n개를 다 뽑는 게 아니에요. n개 중에서 r개만, 그죠? n개보다는 조금 작은 수, 예를 들면 A, B, C, D이라고 하는 요 5개의 어떤 물건 중에서 3개만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 뭐냐?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점을 갔는데 굉장히 이제 맛있는 음식들 5가지의 메인 코스가 있어요. 메인 어떤 푸드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나는 3개만 골라서 순서대로 한번 먹어봐야지 라고 했을 때, 처음에 ABCD 중에서 처음 먹을 거를 하나 고르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거를 먼저 먹고 싶어. 그러면 요 4가지 중에 또 한 가지를 고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E라고 하는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나머지 3가지 중에, 그죠? A나 C나 D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를 먹고 싶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요런 경우에 우리가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기호를 쓴다는 얘기죠. 5개의 아이템 중에 순서를 고려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퍼뮤테이션에 해당하는 의미고요. 이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우리가 음식을 먹겠다. 자, 요런 의미로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기호가 쓰인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5개 중에서 5개를 다 먹고 싶다. 근데 조금 순서를 고려해서 먹고 싶다.
그죠? 처음에 뭐 에피타이저 먹고 그 다음 메인 코스 요리를 먹고 나중에 디저트 먹고 뭐 이런 순서를 고려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5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값과 이 같은 값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팩토리얼과 달리 n개에 해당하는 전체의 아이템 중에 일부 r개만을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n부터 n-r 플러스 1까지에 해당하는 팩터의 개수는 총 r개의 팩터를 이 지금 이퀘이션이 갖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쵸?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n개의 아이템 중에서 n개를 모두 다 선택하는 방법은 n 팩토리얼과 동일한 값이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 n개 중에서 한 개도 선택하지 않겠다. 뭐 음식점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어떤 그 예를 들 수도 있지만 그냥 굳이 이제 친구들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초입니다. ACT-MS 데뷔 강좌 27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6에 해당하는 Integrating Essential Skills라고 하는 IES로 줄여져 있는 요 어떤 챕터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챕터 1에서 챕터 5까지에 해당하는 어떤 강의는 PHM으로 불리는 어떤 챕터죠. Preparing for Higher Math라고 하는 챕터들, 요 5개의 챕터 이외에 해당하는 챕터가 이제 챕터 6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Integrating Essential Skills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전체 ACT Math 섹션에 대략 20%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ACT Math, 이 ACT에 해당하는 어떤 ACT 이그잼을 설명하는 가이드북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6.1에 해당하는 rate, ratio, 뭐 percent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가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한번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ACT 이그잼에 해당하는 ACT 테스트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가이드를 선생님이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어떤 표지를 갖는 가이드인데요. 이게 이제 Integrating Essential Skill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시험에서 명확하게 20%에 해당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출제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것이자 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예시로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자, 그 중에 먼저 나오는 게 바로 rate이라고 하는 부분과 percentage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proportional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로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서 나오게 되고, 자, 나머지 area, surface area, volume이라든지 뭐 아니면 average, median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이미 공부를 했었던 거거든요. 자, 그거 위에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무언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된 이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루틴을 딱 어떤 루틴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다양하게 나올 거야. 굉장히 컴플렉스한 어떤 문제들이, 그죠? 이 컨텍스트 상에서, 문장 상에서죠. 녹아들여져서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매스메리컬 스텝을 정하거나 아니면 매스메리컬 스킬을 이용해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 뭘까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이나 어떤 포뮬러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봐. 이렇게 출제를 할 거라고 못에 박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교재를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이 챕터 6를 정확하게 챕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굉장히 고심을 한 끝에, 자, 우리 챕터 6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큼지막한 부분, 자, rate라든지 ratio라든지 percentage에 해당하는 부분, 이게 문장제 문제로 어떻게 풀이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구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뭐냐면 miscellaneous math problem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서브셋 이름으로 6.2를 또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내용, 앞서 선생님이 보여줬던 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새롭게 개정된 모든 기출문제와 개정되기 이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도 선생님이 정말 빠짐없이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하게 ACT 매스에서는 포뮬러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이 잘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뮬러를 암기를 하면 훨씬 더 문제를 풀기 수월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포뮬러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황,
그죠? 어떤 매스메리컬 컨셉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트라이고노메트릭 그래프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그래프가 실제에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될 것처럼 요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실제 패스트 페이퍼를 풀어보면 문제가 딱 등장을 해요. 되게 특이하게. 그래서 선생님이 구성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예전 챕터와 달리, 그죠? 이 챕터 6라고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이렇게 두 개의 큰 챕터로 구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챕터 6.1과 6.2가 기존에 해당하는 챕터들보다는 조금 연습해야 될 문제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문맥상에서 어떤 특정한 수학 문제를 풀 때 한 3-4문제, 기존에 풀었던 어떤 이론 정리만으로 이론을 확인하고 관련된 문제를 딱딱딱 푸는 것만으로는 그 문제의 풀이량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자, 그래서 챕터 6.1에 해당하는 서브셋이죠. 요 지금 서브 챕터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조금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지금 뭡니까? 27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제 내용을 단위라는 강좌가 아니라 뭡니까? 요게 지금 6.1에 해당하는 rate, ratio, percentage에 해당하는 부분의 첫 번째 강의다. 이렇게 강좌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요.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ACT 매스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레이드 9 이상의 학생들, 9, 10, 11, 12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레이쇼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걸 설명을 하면 이 부분은 이미 기존 학년에서 다 공부를 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은 굉장히 쉽지만 실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는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 A라고 하는 부분과 B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두 개의 베리어블에 그죠? 퀀티티에 대한 비율을 그죠? A to B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레이시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단순히 이론적인 부분만 딱 이렇게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하면 실제 요 ACT 문제에서는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컨셉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험치를 쌓는 챕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A와 B에 해당하는 비율. 자,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남학생과 여학생,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떤 클래스가 있다. 이 클래스에 대한 비율이 3 to 5에 대한 비율이다.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레이쇼에서는 이 의미는 요 반에 그죠? 남학생 3명당 여학생은 5명이 있는 상황이겠구나.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어떤 렉탱글에서 두 개의 사이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렉탱글은 length와 width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length 리스에 대한 비율이 number 2 to number 5에 대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경우에는 당연히 뭡니까? 가장 긴 변에 해당하는 어떤 사이드가 5x 정도에 해당하는 사이드고 그리고 가장 짧은 어떤 사이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2x에 해당하는 사이드다. 이렇게 비율을 number 2 to 5에 해당하는 값으로 쓸 수도 있고 A to B 형태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숫자의 모양을 쓸 수도 있고 프랙션 형태로 2 by 5에 해당하는 형태로도 문제를 쓸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레이쇼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특정한 레이쇼에 각각에 해당하는 요수가 정확히 어떠한 퀀티티를 갖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반에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비율이 3대 5다라고 해서 이 특정한 클래스의 전체 학생 수가 8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쵸? 이런 식으로 레이쇼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정 퀀티티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는 이 레이쇼 문제는 각각에 해당하는 베리어블을 이렇게 3나 5라고 하는 숫자 옆에 특정한 동일 베리어블을 붙여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전체에 해당하는 퀀티티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 얘는 아마 예를 들어서 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이 8의 배수로 이루어진 어떤 학생 총수를 가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자,
레이시오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 레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굳이 이야기를 하면 average velocity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average velocity에 해당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차가 어떠한 레이스로 이동을 하냐면 1시간당 60 miles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으로 이동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중간에 있는 어떤 시간 사이에 이 차의 속도를 하나하나 순간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죠. 1시간 동안 이동한 어떤 시간상의 평균적인 거리가 60 마일만큼 이동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어떤 레이시라고 하는 부분을 average velocity에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 부분이 전체적인 총량과 관련된 앞에 있는 레이시오와 관련된 부분으로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